1945년 소련군과 처절한 시가전 끝에 나치 독일은 헝가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것은 해방이 아니라 폐허였어요. 공장과 철도, 발전소를 포함한 산업시설의 약 90%가 파괴되었고 도시에는 굴뚝보다 잔해가 더 많이 솟아 있었죠. 빵 한 조각을 구울 오븐도, 그 빵을 나를 철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생산할 수 없는 국가 앞에서 재건은 구호에 불과했어요. 이때 정부가 손에 쥔 마지막 선택지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조폐기였죠. 돈을 찍는 행위는 더 이상 경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굶주림과 분노를 오늘에서 내일로 미루기 위한 마취제, 고통을 잠시 늦추는 마약에 가까웠어요. 인쇄기가 돌아갈수록 현실은 잠시 가려졌고 동시에 더 깊은 심연으로 밀려 들어갔죠. 이 광기의 실체를 가장 잔혹하게 드러낸 것은 다름 아닌 빵 한 조각이었습니다. 1945년 8월 빵 1kg의 가격은 불과 6펜게였어요. 그러나 그 빵은 곧 헝가리 경제의 사망시기가 되어 초침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며칠 뒤에 가격은 올랐고 몇 주 후에는 계산이 번거로워졌어요. 실제로 1946년 6월 빵 1kg의 가격은 58억 5천만 펜게. 시장에서 가격표는 사라졌고 오직 시간만이 가치를 결정했죠. 숫자는 더 이상 부를 상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파멸이 다가오는 속독에 불과했어요. 화폐는 재산이 아니라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물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전쟁이 끝난 뒤 맞이한 부다페스트의 아침, 사람들이 마주한 것은 무너진 건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처참하게 붕괴된 것은 어제까지 유효하다 믿었던 화폐라는 이름의 약속이었죠. 인류 역사상 최악으로 꼽히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닥친 거예요. 물가는 15시간마다 2배씩 뛰었습니다. 아침에 빵 한 덩이를 살 수 있었던 지폐가 저녁이면 잉크 냄새만 남은 종이 쪼가리로 전락했고요. 돈은 더 이상 부의 상징이 아니었죠. 그것은 파멸이 얼마나 빠르게 다가오는지를 보여주는 속독이었습니다. 지폐 위에서 숫자 0이 증식하기 시작했고 이는 마치 통제불능의 암세포처럼 사람의 감각을 앞질러 달아났죠. 마침내 액면가 1의 펭괴라는 보통의 경우라면 결코 등장해선 안 될 지폐가 등장했습니다. 그러자 거리는 낙엽 대신 지폐로 덮였어요. 정소부들은 돈을 쓸어 담아 쓰레기차에 실었죠. 이 종이는 가치가 있다. 국가가 나서서 직접 보증했던 이 약속이 빗자루질 한 번에 길바닥에서 지워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어떤 선택을 내리실 건가요? 패전에 대한 책임, 무너진 산업 기반,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들. 사실 선택지라는 게 과연 있긴 했는지 의심부터 들죠. 이에 1946년 8월 국가는 마지막 칼을 빼듭니다. 그건 모두에게 가장 익숙하고 가장 쉬운 길이었죠. 그건 바로 화폐개혁, 또 화폐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20년 전 크로네를 버리고 펭괴를 선택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펭괴의 시신 위에 호린트라는 새로운 깃발을 꽂았죠. 말이 좋아 개혁이지 사실상 국민의 자산을 일괄 소각하는 강제 리셋 버튼을 누른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교환 비율은 40냥 펭괴당 단 1포린트. 숫자, 특히 수십 개의 0을 딸깍하고 지우는 것만으로 한 세대의 시간을 통째로 삭제한 겁니다. 중산층들은 지금껏 자신들이 해온 저축의 그 의미를 잃었고 하룻밤 사이에 자산은 꿈처럼 증발해버렸죠. 빈곤층에게는 잃을 것이 없었고 중산층에게는 지킬 것이 사라진 거예요. 모두가 예외 없이 평등해진 나라, 완벽하게 평평한 폐허가 되었을 뿐 부도 없고 자부심도 없고 버틸 수 있는 중간지대조차 사라진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평한 폐허는 역설적으로 공산주의가 아부리내리기에 가장 이상적인 토양이 되었죠. 헝가리인들은 이때 처음으로 두 가지 사실을 몸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는 국가란 필요하다면 언제든 개인을 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버려진 뒤에도 자신들에게 남은 것이라곤 국가 외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었죠. 이 기억은 끝내 사라지지 않고 훗날 헝가리가 혼란보다 안정을, 자유보다 강한 손을 반복해서 선택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선으로 남게 됩니다. 그 평평해진 폐허 위로 스탈린의 가장 충직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라코시 마티아스. 전후 헝가리 인민공화국의 실권에 장악한 그는 국가라는 살아있는 유기체 위에 소련산 철갑을 강제로 씌우는 실험을 시작했어요. 체제의 목표는 단순했고 그래서 잔인했죠. 농업국가를 강철의 나라로. 판노니아 평원에서 밀을 베던 농민들에게 낫을 내려놓고 용광로 앞에 서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밭은 비어갔고 남아있던 곡물마저 외화를 벌기 위해 국경 밖으로 흘러나갔죠.
결국 사람들은 배구표를 들고 줄을 서야만 했어요. 계획경제의 장부는 해마다 두꺼워졌지만 식탁은 점점 비어갔죠. 빵 대신 무기가 생산되었고 고기 대신 기계가 출하된 겁니다. 통계는 언제나 초과 달성을 외쳤지만 민생은 매일같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은 훨씬 더 잔혹했죠. 국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장부를 고치는 대신 사람을 갈아치웠습니다. 너가 문제지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실제로 그 당시 국가는 공장에서 기계가 멈추면 고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닌 그 기계를 다루는 사람의 사상을 문제 삼았어요. 비밀경찰 AVO의 그림자는 공장뿐만 아니라 학교 그리고 가정 안으로까지 깊게 스며들어 국민들을 철저히 감시했죠. 이 시기의 헝가리는 겉으로는 거대한 중공업 요새였지만 그 안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조용히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억눌린 숨은 언젠가 반드시 터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껏 지겹도록 반복되어 온 그것, 또 다른 이름의 개혁, 바로 혁명의 시간이 찾아왔죠. 1953년 스탈린의 사후, 헝가리에도 아주 잠깐 숨을 쉴 수 있는 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들어온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임레 너지였죠. 너지는 라코시 체제 이후 전면에 등장한 인물이었고 그 역시 공산주의자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죠. 그건 그가 선인과는 다른 노선을 탔다는 점입니다. 너지는 철과 통계 대신 사람의 얼굴을 보기 시작한 지도자였는데요. 강철 생산량보다 민생을 먼저 살폈고 중공업의 숫자보다 농민의 배급표를 걱정했죠. 어쩌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국민들은 이 변화를 신노선이라 부르며 처음으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공산진영의 관리자로서 헝가리를 내려다보던 소련의 눈에 이 변화는 전염병에 가까웠어요. 냉전 당시 이러한 통제에서 벗어나는 모든 시도는 한 국가를 넘어 공산진영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였기 때문이죠. 결국 이 긴장은 폭발했고 소련은 남의 나라 땅에 군을 동원하면서까지 무력 진압에 나섭니다. 이에 맞서 국민들도 전역에서 들고 일어나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으니 그게 바로 1956년 헝가리 혁명이에요. 그날 부다페스트의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은 거창한 이념을 외치지 않았죠. 이것을 맹세하노라. 이것을 맹세하노라.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으리. 그저 다 함께 헝가리 애국시, 국민과의 후렴구를 반복해서 외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절박함은 날카로운 가위가 되어 국기 정가운데 박힌 공산주의의 문장을 도려냈습니다. 밤하늘 아래 펄럭이던 구멍 뚫린 깃발. 그것은 이데올로기의 숨통을 끊는 압박 속에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최소한의 숨구멍이었죠. 너지는 국민의 열망에 화답하듯 소련과의 결별을 택했습니다. 그는 사회주의자와 반공민족주의자를 아우르는 연립 정권을 구성하며 일당 독재의 해체를 선언했죠.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고메콘 탈퇴, 그리고 중립선언까지 자유를 향한 연속적인 개혁이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그 순간 세계의 시선은 부다페스트가 아닌 수에즈 운하를 향하고 있었거든요. 제2차 중동전쟁. 하필이면 비슷한 시기 이집트가 아수안댐 건설을 위해 운하를 국유화하면서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과 충돌하며 전쟁으로까지 비화되고 만 겁니다. Nagy Imre beszél, a Magyar Népköztársaság minisztertanácsának elnöke. Ma hajnalban a szovjet csapatok támadást indítottak fővárosunk ellen, azzal a nyilvánvaló szándékkal, hogy megdöntsék a törvényes magyar demokratikus kormányt. Csapataink harcban állnak. A kormány a helyén van. Ezt közlöm az ország népével és a világ közvéleményével. 그로 인해 무려 1000대가 넘는 소련 탱크가 도나우 강을 건너왔을 때 세계는 침묵했죠. 1956년의 혁명은 총이 부족해서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계 질서의 일정표에 헝가리의 이름이 없었기에 진 거예요. 피를 흘려도 세상은 움직이지 않는다. 살아남으려면 다른 방식의 거래가 필요하다. 그렇게 헝가리의 봄은 소련 탱크의 궤도 아래 짓밟혔고 살아남은 이들은 피보다 차가운 교훈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실패한 혁명, 유혈로 겨우 유지된 공산주의, 그 잔해 위에서 새로이 권력을 잡은 인물은 또 누구였을까요? 그는 바로 카다르 야노시였습니다. 카다르는 전임자들처럼 통치를 탱크에만 의존하지 않았죠. 대신 훨씬 현실적인 제안을 던졌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편이다. 이 말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정치에 침묵하면 일상에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죠. 이전에 독재자가 칼을 들었다면 카다르는 거래를 제안한 거예요.
정치적 자유를 내려놓는 대가로 식탁의 안정을 보장받는 것. 과연 국민들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였을까요? 정답은 네에 가까웠습니다. 국가는 국민들로 하여금 광장에서 구호를 외치는 대신 집 앞마당에서 고기를 굽게 했고 냉장고를 채워주었죠. 동구권에서 드물게 사적 부업을 묵인했고 소규모 시장 활동도 눈 감아주기까지 했어요. 그 결과 1960, 70년대 헝가리는 소비재 접근성과 생활 수준에서 동구권에서도 손꼽히는 나라가 됩니다. 공산주의의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하는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정책. 이렇게 탄생한 체제가 바로 굴라시 공산주의였죠. 우리는 다르다. 삶의 질이 높아지자 국민들은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고 헝가리는 가장 행복한 병영이라 불리기 시작했어요. 배고픔은 혁명을 부르지만 어설픈 풍요는 혁명을 지연시킨다. 카다르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기묘한 풍요를 지켜보며 훗날 거대한 대륙의 방향을 틀어버린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중국 개혁개방의 총설계사 덩샤오핑이에요. 덩샤오핑이 주창한 실용주의의 정점, 흥묘백묘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이 말은 헝가리가 이미 증명해보인 이념이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는 비정한 논리를 대륙의 언어로 번역한 것에 불과했죠. 헝가리인들은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음 속에서 1956년에 뜨거웠던 기억을 서랍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피로 쓴 자유의 교훈은 따뜻한 굴라시 한 그릇 앞에서 천천히 식어갔죠. 체제는 공고해 보였고 식탁도 여전히 풍성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 따뜻한 풍요의 식탁 아래선 이미 거대한 파열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냄비를 채운 고기와 채소, 그 화려한 재료비는 헝가리의 노동이 만들어낸 결실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1970년대 오일 쇼크라는 전 세계적 해이를 버텨내기 위해 카다르 정부가 서방 금융권에서 끌어다 쓴 막대한 외채였죠. 공산주의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자본주의의 돈을 수혈받는 기묘한 동거. 헝가리는 지금 당장의 평화를 위해 내일의 시간을 통째로 자당 잡히고 있었던 겁니다. 생산성이 뒤처진 공장이 멈추지 않도록, 그리고 국민의 입을 막을 고깃국이 마르지 않도록 국가는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으로 위태로운 잔치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굴라시 공산주의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빚잔치,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다뤄봅시다. 1980년대에 접어들자 굴라시의 냄비는 여전히 끓고 있었지만 그 아래의 불길은 이미 통제불능의 상태였어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카다르 정권이 선택한 것은 산업혁신도 구조개혁도 아니었죠. 그들이 손에 뻗은 곳은 다름 아닌 서방의 은행 창구였어요. 헝가리는 동구권 국가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서방 차관에 끌어다 쓴 나라였고 1982년 공산권 국가로서는 이례적으로 IMF에 가입합니다. 하지만 이 일련의 과정은 개방이라기보다 고백에 가까웠죠. 과거 호르티가 헝가리를 정상 국가처럼 보이기 위해 국제연맹으로부터 차관에 들어온 것처럼 마치 공산체제를 자본주의 규칙서를 빌려서라도 연명하겠다는 일종의 선언이었어요. 다시 말해 이념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인정한 정치적 항복이었습니다. 헝가리인들이 누리던 비교적 풍요로운 일상은 생산의 결과가 아니라 장부 위에 쌓여있던 부채의 그림자였던 거죠.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 내린 선택은 결과 역시 바꾸지 못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다시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오일 쇼크 등으로 발생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국 당시 연준의장 폴 볼커가 기준금리를 20% 이상으로 인상하는 볼커 쇼크를 단행했죠. 지난 대공황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헝가리 입장에선 자신들의 의지와 전혀 무관한 곳에서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영원할 것 같은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자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는 한 해 국가 예산을 통째로 삼킬 만큼 커졌습니다. 이제는 빚으로 빚을 갚을 수도 빚으로 고깃국을 끓일 수도 없게 되었죠. 냄비 바닥이 타들어가 식탁에서 고기가 사라졌고 20년 넘게 유지되던 침묵의 계약은 산산이 부서졌어요.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먹었던 그 따뜻한 굴라시는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할 미래를 가불에 끓인 국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경제적 파산은 곧 정치적 파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체제는 더 이상 안정이라는 당근에 내밀 수 없게 되었고 온기가 식은 냄비 앞에서 헝가리인들은 다시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또다시 철조망 너머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피를 흘려도 세상은 움직이지 않는다. 살아남으려면 다른 방식의 거래가 필요하다. 1956년에 그날의 교훈을 다시 꺼내들 때가 찾아온 거예요. 결국 이 파산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들의 선조가 유라시아 초원 끝자락 이곳에 자리 잡은 이래 헝가리는 이 질문에 단 한 번도 온전히 스스로의 의지로 답해본 적이 없었죠. 선택은 언제나 강자의 몫이었고 이 나라에 주어진 것은 선택지가 아니라 청구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택지가 사라진 나라에는 늘 같은 역할만이 남았는데요. 청구서를 남긴 어른들을 대신해 그 값을 치를 어린 세대의 출현.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만큼은 그 공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침묵의 시대가 끝날 무렵 체제의 가장 안쪽에서 자라난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공산 헝가리 아래에서 공부했고 그 체제가 허락한 공간에서 정치에 눈을 떴으며 소련군은 떠나라. 1989년 소련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한 임레너지의 장례식장에서 이 외침을 전국에 울려 퍼지게 만든 인물. 헝가리 역사상 최장수 총리, 그리고 지금도 유럽 정치의 이단아로 남아있는 인물. 바로 오르반 빅토르주. 다음 영상에서는 굴라시 공산주의가 만들어낸 마지막 세대가 어떻게 헝가리 민주주의의 가장 논쟁적인 얼굴이 되었는지 오르반 빅토르 시대의 헝가리를 본격적으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하입은 영상을 제작할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유튜브 멤버십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